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계들이 모든 인류를 영원한 가상현실 공간에 환각 상태로 가두어놓고 인간들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컴퓨터들의 정신 지배에 소중한 영혼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입니다. 가짜 세상에서 진짜 삶을 찾는다는 이 줄거리가 얼핏 허무맹랑한 스토리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기계라는 주체를 공산당으로만 살짝 바꿔 대입한다면 중국은 영화보다 더 깊이 튀기는 그 자체로 매트릭스이자 상상 초월 메타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은 자국의 모든 인민들을 가두어놓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의식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지만 실상은 흡혈귀와 같은 당 지도부들에 의해 소중한 영혼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도 그리고 오늘날 현실 세계에도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반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화에서는 네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도 이 네오를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가 그런데요.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오는 3월에 개최되는 티벳하우스 자선 콘서트에 참석하여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티베트인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티벳하우스는 중국의 정치적 제거 대상 1호인 티벳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요청으로 설립된 단체로 이번 콘서트 역시 티벳 문화를 보호하고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입니다. 티벳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거슬릴 수밖에 없는 단체이죠. 이에 현재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키아누 믿었던 너마저 이런 반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친할머니가 중국계 하와이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중국식 문화를 접했고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에 자랑스럽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중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와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티벳하우스 콘서트 참석도 주변에서는 만류하였지만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였고 수익금 전체 역시 티벳 공동체를 위해 기부된다고 하니 중국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하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매트릭스4와 오는 5월 공개되는 존윅4 등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대해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중국 네티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실망이다, 탈떡할게, 빠빠이, 티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쯧쯧, 티벳은 중국 거다, 중국 거다, 키아누 리브스는 중국 시장에서 버림받을까 두렵지도 않나, 돈 못 벌어도 상관없니? 키아누 리브스는 물질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연연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잘못된 정보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 정말 실망이 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놈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자 내가 10만원 줄 테니 가서 시진핑 모가지 6억 명이 월 17만원 버는 중국이 키아누 리브스 돈 걱정해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재산은 무려 약 3억 1,500만 달러 3,700억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부자는 티내지 않는다고 키아누 리브스의 측근들은 그가 늘 부를 나누고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사명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한 측근은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면서 그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매트릭스의 출연료 중 70%를 암연구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키아누 리브스가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고통으로 얼룩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키아누가 3살 때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였고 아버지는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되어 13살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으며 본인은 난독증이 있어 최종 학력이 중졸에 그쳤고 유일한 친구였던 리버 피닉스는 약물로 사망한 데다 여동생은 백혈병을 앓아서 마음고생할 일이 많았습니다. 키아누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성인 제니퍼 사임이 그의 아기를 가져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8개월 차였던 아이가 유산되었고 제니퍼 사임은 3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만큼 큰 풍파를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를 지탱해준 것이 있는데 바로 강아지가 아니고 불교였죠. 키아누 리브스는 내한 기자회견에서 불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불교의 윤회 사상,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 등은 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보게 했다면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물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티벳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불교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이 돈이 무섭지 않냐 라고 할 때 키아누 리브스는 왠지 가운데 손가락을 슬쩍 들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영화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키아누 리브스의 티벳 문화 보존 발언이 중국 입장에서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벌써 지구 반대쪽 방구석 일기 유튜버인 저도 그 소식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니까요. 중국에게 있어서 티벳은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는 발작 버튼이고 특히 문화 영화계는 어떤 것보다도 파급력이 높아 중국을 상대하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최근 중국의 강력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있는 유럽 국가 체코는 티벳의 영화 제작자이자 중국에 의해 정치범이 된 왕첸 감독을 초청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왕첸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담은 다큐멘터리 두려움을 뒤로하고를 제작한 티벳 감독입니다. 티벳 탄압의 실체를 담은 그의 25분 영화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티벳 사람들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한 계기가 되었죠. 왕첸은 CPJ 국제언론 자유상을 수여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후 국가전복 혐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중 반공 인사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중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체코에서의 그의 연설은 상원 의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연설을 들은 뒤 우리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즉 나치가 개최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 대회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정권을 선전하는 역할이자 현재 이들 국가가 자국 인구, 소수민족, 기타 집단을 향해 보이고 있는 전체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관심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게 행하는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를 국제사회가 50년 넘게 비난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곳에 대한 강압 통치를 놓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티벳과 신장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체에서 티벳이 차지하는 면적은 10% 이상, 신장은 무려 15% 이상입니다. 두 지역이 독립하면 중국은 전체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잃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둘 모두 국경 지역이라는 거. 특히 티벳에는 아시아의 식수탑으로 불릴 만큼 수자원이 풍부한데요.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인 티벳은 황허, 양쯔강, 메콩강의 발원지이고 매년 아시아 각국으로 4천억 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중국 3대 유전을 비롯해 석탄 등 중국 전체 육지 에너지의 34%가량을 차지하는데 2017년에는 이곳에서 10억 톤급 세계 최대 유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 오는 송유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한 만큼 사활적 에너지 공급망이자 최대 에너지 보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항상 가장 먼저 화약고로 지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시진핑 집권을 붕괴시킬 시발, 점이 바로 위구르와 티벳 등 소수민족 독립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1950년 티벳을 침공해 병합한 후 자국 영토로 주장 중이며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통해 티벳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력이 되는 불교 사찰 3,700개를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티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처형되는 등 피바다가 되기도 했죠. 그 숫자가 무려 87,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티벳 자치구를 설립해 자치를 허용한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역시 중앙정부가 통제 중입니다. 2005년 티벳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완공됐고 한족의 티벳 이주도 지속되고 있으며 티벳 전역에 감시망을 설치해 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80만 명 이상의 티벳 학생들을 공립기숙학교에 감금해 강제적으로 시진핑 사상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심지어 4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이처럼 기숙학교를 설계한 목적은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변화 또는 제거하려는 목적이죠. 그럼에도 티베트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에 진입하면 중국 국가 시스템에 의해 여전히 2급 국민으로 간주되며 한족과 똑같이 평등과 성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탄압으로 이들의 독립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시진핑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위구르와 티벳의 결속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벳 불교의 최고 수장을 가리키는 세습명으로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티벳의 국가 원수이자 실질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교황과 황제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보면 될 정도로 티베트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서방 진영은 달라이 라마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툴 캐샵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티벳 망명정부 대표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은 정치적 자유와 티벳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보존을 지지하며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비전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티벳에 강력한 저항 세력이 남아 활동하는 이유도 달라이 라마의 지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달라이 라마 집단 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티벳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며 티벳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티벳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하였습니다. 위구르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데요. 여기에는 공산당과 이슬람이라는 세계관 최강자들이 맞붙습니다. 위구르는 민족 종교를 수니파 이슬람교로 삼는 튀르크계 유목민족입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각 세력의 확장 경쟁이 중국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니파의 리더격인 터키는 지난 11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를 묶어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 OTS를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은
OTS 출범 직후 이 세력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죠. 범튀르크주의를 표방하고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며 ETIM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을 지원해주고 있는 터키의 에드로안이 OTS를 매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 부족 세력을 규합해 위구르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대 중공, 이슬람 대 중공인데 중국이 진다의 한 표, 티벳과 위구르는 중국의 명실상부 아킬레스건입니다. 인구는 한족에 비해 적지만 그들의 독립은 중국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영토는 전체 면적의 64%에 해당합니다. 만일 시진핑 정권이 약화되어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 그들은 어김없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영토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부로 축소될 것입니다. 이들이 당긴 방아쇠는 결국 대만과 홍콩, 마카오의 연쇄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며 결국 중국은 그저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름을 소국으로 바꿔야겠지?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그나마 멋있었을 때는 여러 개로 나뉘어졌을 때였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